인니 언론 KF-21 찬양 기사 쇄도. 시 제5호기 인니 조종사 탑승한다. 인니 정부 미뤘던 분담금 결제 중.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1조 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검증에 집중한 블록 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검증까지 담은 블록 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다랍에미리트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 한국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 협약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 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 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블록 1 개발 이후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2 개발 예산도 블록 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천억에서 7천억 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로이의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 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 1 개발 이후 블록 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 3에 앞서 블록 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건지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 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빈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 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빈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 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행과 뉴스터디의 김정은 벌벌 떨 괴물 무기들의 정체는 지난 1.12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었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가행진을 하며 우리 군의 전략무기들이 대거선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시가행진까지 직접 참석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경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우리 전략무기들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얼마나 위력이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말합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이라는 흉물을 갖고 나왔는데 누가 고작 8톤짜리 탄두나 던지자고 거대한 달구지를 만들겠느냐라고요. 요즘 보기도 힘든 달구지에 빗댄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8에서 10m 정도 되다 보니까 미사일을 시든 발사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는데 이걸 거대한 달구지라고 비난한 겁니다. 하지만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릴 만큼 위력이 막강합니다. 사실은 재원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 2급 비밀입니다. 신빙성이 있는 정보들을 추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미사일은 벙커버스터입니다. 쉽게 말해 땅을 뚫고 내려가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입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이 최근 나는 벙커버스터를 쏴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뚫고 들어간 깊이가 지하 18m입니다. 이에 탄두 무게가 870kg인데요. 탄두 무게가 8톤에서 9톤 정도입니다. 10배나 무거운 만큼 강화 콘크리트를 100m 정도 뚫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사한 미사일 이 강화 콘크리트 60m 정도를 뚫으니까 미국 미사일보다도 강한 위력을 가진 겁니다. 탄두 무게도 무게지만 사거리도 깁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95km 정도 되는데 사거리가 300km입니다. 대전에서 쏴도 평양까지 간다는 겁니다. 속도 역시 마하 10으로 굉장히 빠른데요. 음속인 마하 1이 시속 1224km니까 마하 10이면 시속 12,240km입니다. 1초에 약 3.4km를 날아가서 북한 전역에 대한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뜻깊은 국산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 극비리의 미사일 개발을 진행합니다. 1978년 미국의 라는 미사일을 본뜬 우리나라 첫 자체 탄도미사일 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미국이 제동을 겁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 국제 정세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일부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로 묵습니다. 이게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미사일 개발은 한동안 중단되고요.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개발진을 모아 다시 미사일 개발이 재개됩니다. 을 토대로 1986년 개발되지만 미국이 이래저래 개발 범위를 제한한 탓에 이후 미사일 개발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1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서 문재인 정부 말부터는 자유로운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는 탄두 중량이 2톤으로 훌쩍 뛰었고 는 추정 무게가 8톤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는 전략사령부라는 새로운 조직도 창설됐습니다. 별 4개 합동참 모의장 직속으로 북한의 핵공격과 대량 살상무기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입니다. 별 3개. 공군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별 2개. 육군 소장이 참모장을 맡아 육해공 합동으로 북한에 통합 대응하려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바로 한국형 삼축체계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삼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는데요. 국군이날 시가행진에는 삼축체계를 구현할 우리 군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전투기에 싣고 가면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입니다.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을 담당하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약 500km에 이르고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적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타격이 가능하고 철근 콘크리트도 뚫을 수 있는 핵심 전력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을 맡은 또 다른 무기입니다. 다연장 로켓. 말 그대로 한 대에 12발을 탑재해서 다다다다 쏘는데요. 5톤 트럭에 싣고 다니게 돼 있는데 트럭이 여러 대 나와서 계속 발사하면 말 그대로 하늘을 뒤덮는 강철비가 되는 겁니다. 사거리도 80km 정도여서 상당히 멀리서 정확히 쏴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한 강철비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돼 있고 폴란드에는 아예 공장을 만들어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탐지해서 요격하는 용도인데요. 북한이 만약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해보죠. 최고 고도 50에서 60km 정도에서 하강을 시작하면 약 40km 지점에서 이 요격해서 터뜨립니다. 만약 여기서 요격에 실패하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요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죠. 다시 전략사령부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에서 본따 만든 건데요. 우리 전략사령부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그래서 대미 협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씌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미 핵작전 공동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핵 자산들이 비밀리에 24시간 365일 한국의 해구산을 씌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전략사령부가 그 협력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선을 씌워줄 미국의 핵자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전략폭격기 B-1B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콕 집어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서울 상공을 활개치는 건 오직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는 랜서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영어로 창기병이라는 뜻인데요. 중세 유럽에서 말을 타고 긴 창을 찌르며 전투하는 기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한국까지 2시간이면 날아옵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25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마하 1이 시속 1224km니까 눈 깜짝하면 오는 것이죠.